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조영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인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인구 그러면 보통 저출산 고령화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인구를 가지고 사회를 읽는 방법, 특히 미래 사회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인구로 어떻게 사회를 읽는가, 인구로 사회 읽기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또 다른 나라들의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뀌나?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 과학기술의 진보, 금리와 환율의 변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기후변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북한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언제쯤이면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교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과학기술로 한번 가볼게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로봇 발전 속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2025년입니다. 먼 미래도 아니에요. 딱 2년 뒤의 미래인데 그때가 되면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될까요? 혹은 2030년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전 세계의 그 국가들 간의 관계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2030년이 되면 그때까지도 시진핑이 권좌에 있을 것이냐?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나쁠 거냐? 혹은 기후변화가 정말 그때 되면은 북극, 남극의 이 아이스버그가 막 이렇게 녹아내리고 이렇게 될까요? 그 사실은요, 될 거는 같기는 하지만 언제쯤 그렇게 될까? 그 누구도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요, 인구는 너무나도 놀랍게 앞으로의 변화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봐드릴게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요, 내년에 2024년에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또 2029년이 되면요, 앞으로 6년 남았네요. 2029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37년이 되면, 2037년은 먼 미래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1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2037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 3명 중에 1명이 고령자가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구는 한 4,800만 명 정도가 될 건데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그런 사회의 모습이 과연 어떨 것인가?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회의 부양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소비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때가 되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자가 많은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젊은 사람이 많았을 때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그리고 고령자가 3분의 1이 됐을 때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오늘과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몇 년도에 인구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연도가, 그리고 이 고령자가 3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되고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는데 이게 그냥 제 머릿속에 상상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구는 거의 정확하게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다양한 상상들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이 상상의 대상에 내 미래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다들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미래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2030년대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2040년대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꿈꾸고 있는 미래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사회는 오늘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사회에 나만 바뀌어 있는 모습을 그릴 겁니다. 나는 바뀌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죠. 사회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사회와 2037년의 대한민국의 사회는 인구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우리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2030년대, 2040년대 나의 모습을 그릴 때도요,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회 변화를 염두에 두고 내 모습을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미래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과 달리 인구는 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인구학을 탐구하시면요, 저의 10가지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미래를 읽는 해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저 그림이요, 우리나라의 2021년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에는 외국인 혹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인은 없어요. 이건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신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만 포함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얘기는 예측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내국인, 한국인만,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포함시켜서 저 인구 피라미드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저기 보시면 2021년인데요. 앞으로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100년이면요. 앞으로 77년 뒤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까지 살고 있을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해? 알아서 뭐해? 이런 생각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진짜 2100년? 저 너무 먼 미래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맨 앞에, 제 앞에 있는 10m 앞만 보고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좀 멀리 봐야만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의 인생을 내비게이션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앞에만 보고 내 내비게이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좀 알아야 내 미래를 좀 더 안전하게 또 조금 더 좋은 선택들을 내릴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2100년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관전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2050년에 인구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50년 이전의 인구와 2050년 이후의 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에 가깝습니다. 한 4,998만 명인데 저게 2050년까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2050년 이후에는 인구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저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인구는요, 인구 변동의 예측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를 바꾸는 요소는 태어나서 이동하고 사망하는 3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여기서 인구 이동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없으니까요. 또 내국인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태어나고 사망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요. 먼저 사망을 예측해보죠. 사망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쯤 사망하게 되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남녀를 합쳐서 약 한 84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계의 예측은요,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90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앞으로 27년 뒤에 90세가 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베이비 부모고, 베이비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베이비분들은 한 연령대 80에서 85만 명이 계시고, 앞으로 2050년이 뭐 되기 전에 한 뭐 15만 명 정도는 사망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50년에는요, 매년 70만 명 정도의 사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출생도 예측이 가능해요. 30년 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 전에 태어난 친구들이 아이를 낳아주겠죠. 30년 뒤에. 작년에 25만 명, 그 전에 26만 명, 그 전에 약 한 27만 명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여성이니까 13만 명에서 14만 명의 여성들이 30년 뒤에 아이를 낳아줍니다. 한 명씩 낳아주면요, 13만 명, 14만 명 나오는 거예요. 70만 명 빼기 13, 14를 하면 매년 56, 57만 명이 줄겠죠? 그러면 바로 이 피라미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인구로 정해진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이미 보셨습니다. 인구가 저렇게 줄면 안 될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구가 저렇게 줄면 좀 어때? 그렇다고 삶의 질이 나빠질까요?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언제 줄어드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다시 늘어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5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매년 50만 명이 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큰일이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그렇지 않아도 전 지구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후변화도 생기고 뭐 전쟁도 생기고 이러는데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좀 줄면 어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물론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 인구학을 하고 있는 저는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은 제도와 정책들인 거죠. 근데 이 제도와 정책들은요, 그 사회의 인구 규모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도랑 정책을 만들고 바꾸는 일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만일에 인구가 천천히 바뀌어요. 그러면 제도랑 정책도 따라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구가 천천히 바뀌면 제도와 정책이 그거에 따라서 바뀌면 되죠. 그런데 만일에 인구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러면 제도와 정책은 따라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게 되면요, 그럼 거기서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혼란이 있느냐? 사실은요, 이미 그 혼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대학의 제도랑 정책도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맞춰서 바뀌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은 예컨대 4년제 대학이 190개가 넘게 있습니다. 지금 한 30세 즈음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한 해에 한 70만 명 정도씩 태어났고 그들이 80%가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정도가 대학을 갔고 그 정도 숫자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맞는 규모가 한 190개 정도의 4년제 대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40만 명대 태어난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대학 진학률도 70% 정도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줄었죠. 그러면 어떤 대학들은 학생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립대학들은 학교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 15년간 등록금도 동결되었죠. 인구는 바뀌었는데 제도랑 정책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면 대학가에는요,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더 큰 문제는요, 이 혼란의 여파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학의 예시처럼 지방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인서울대학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요, 아직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든 여파를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구 감소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는데 그 여파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적으로 영향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원이 좀 많은 분들은요, 인구가 빨리빨리 바뀌고 제도는 안 바뀌어도 별로 그게 관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원이 많으니까 그 자원을 내가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사회적 혼란은 굉장히 큰 삶의 질의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 너무 빨라서 관련되어 있는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삶의 질은 예상치 않게 갑자기 악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 인구학을 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도 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의 중심에 많은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인구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변동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요, 보시지 못했던 또 다른 관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인구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인구 변동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거대합니다. 또 차별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구를 항상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같은 인구학자들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회 같은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개의 서로 다른 인구 피라미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는 굉장히 젊은 사회죠. 젊은 인구가 많고요. 가운데는 중년 인구가 많은 것 같고, 오른쪽에는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된 그런 사회로 보입니다. 자, 이 세 사회는요, 눈으로 딱 봐도 크게 다르죠. 아마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각 사회에서 대상으로 해야 할 주된 고객층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 세 피라미드는요, 분명히 다른 사회가 맞아요. 그런데 이미 다들 눈치채신 것처럼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왼쪽은 30년 전인 1991년이고요. 가운데는 현재라고 볼 수 있는 2021년,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한 30년 뒤인 2051년입니다. 자, 인구학에서는요, 중위 연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중위 연령은요, 인구를 절반으로 나누는 연령이에요. 이 위로 50%가 있고 중위 연령 아래로 50%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4세였습니다. 44세 위로 절반이 있고 44세 아래로 인구의 절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그 조직에서 그래도 좀 목소리를 낸다, 좀 어른이 된다, 그러려면 내 위보다는 아래로 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는요, 2021년 현재는 우리나라에 한 45살은 되어야, 이래도 그 정도가 되어야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1991년, 30년 전에 중위연령은 어땠냐? 28살이었습니다. 엄청 젊지 않았나요? 2051년, 고령화가 진전된 2051년의 중위연령은요, 놀랍습니다. 59세가 될 겁니다. 이거 정해진 미래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중위 연령이 28세였던 1991년에 만일 어떤 사람이 한 30살이다. 그러면요, 이미 그 사회에서는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1990년대 초반에 실제로요, 그때 30살은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미 직장에서는 대리 정도의 직급을 가졌을 때였죠. 오늘의 30살은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미혼이죠. 또 부모랑 함께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요, 이 30살의 사회적인 위치가 인구 구조에 의해서 1991년과 오늘날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51년의 30살은 어떨까요? 환갑은 되어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딱 절반이 30살이잖아요. 상상이 잘 되지는 않지만 아마 오늘의 30살보다 사회적으로 더 어린 취급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같은 나라이지만 인구 구조가 바뀌면 사회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됩니다.
같은 연령이어도 사회적인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사회의 제도랑 구조가 이 세 사회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할까요? 아니죠. 각 사회는 각 사회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 굉장히 참 선망합니다. 이거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왜 우리나라는 북유럽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게 인구로 보면요, 설명이 딱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가 핀란드가 있어요. 핀란드는요, 1991년에 인구가 500만 명이었어요. 중위 연령이 37살이었습니다. 2021년의 인구는요, 555만 명이에요. 중위 연령은 43살입니다. 2051년, 30년 뒤의 인구는요, 54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중위 연령은 47살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핀란드의 인구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인구가 통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중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위아래를 부양을 해도 나중에 내가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면 비슷한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부양해 주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아주 확신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지금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오늘 만들어 놓은 제도가요, 역삼각형으로 되었을 때 작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구의 구조에 따라서 같은 연령이어도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다른지 봤습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요, 인구 구조의 힘이 매우 커요. 제도랑 정책도 인구 구조를 고려해야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출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마 하도 오랫동안 저출산이란 이 용어를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출산에 많은 분들이 둔감해지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 나라의 전반적인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합계 출산율, 영어로는 Total Fertility Rate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각 연령대의 여성의 숫자가 분모고 그 여성들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하는 그 아이의 숫자가 분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여성은 아니고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만 고려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임기 하면은 15살에서 49살입니다. 이렇게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별 출산율을 다 합쳐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합계 출산율이 2021년에 0.81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0.81%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0.81%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0.81은 백분율이 아니고요. 2021년에 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각 연령대에서 아이를 이제 낳아주셨는데 그것들을 따른다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0.81명의 자녀를 출산할 거예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2명이잖아요. 이 둘이 만나서 2명을 낳으면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의 인구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 2.0, 뭐 보통은 2.08이라고 하지만 2명이 인구학에서는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둘보다 높으면 고출산이고요. 둘보다 낮으면 저출산이에요. 근데 이 인구학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1.3, 그러니까 한 여성 한 명이 2명이 아니라 1.3명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1.3보다 낮게 한 3년 정도가 지속이 되면 저희는 이거를요, 저출산보다 더 낮은 초저출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1.3이냐고요? 출산율이 1.3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한번 내려갔다가 한 3년 넘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1.3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을 초저출산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딱 좋은 예인데요. 합계 출산율이 2002년에 1.17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한 번도 1.3 위로 못 올라갔습니다. 이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산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적지는 않아요. 이 유럽에 보면 남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리스,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 이 남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 체제가 무너진 직후에 출산율이 1.3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또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같이 도시 국가들의 출산율도 1.3 아래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 학교 출산율이 왜 중요하냐? 학교 출산율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한 나라의 출산 아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0 이란 뜻은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자녀만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 2명인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에 비해서 아이 세대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제가 1972년생입니다. 저랑 제 친구들은 95만 명이 태어났었거든요. 근데 제 딸이 2005년생인데 44만 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한 세대 만에 절반이 채 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놀랍게도 2022년에는 25만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50년 만에 출생아 수가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 그 양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줄어든 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자, 이쯤 하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거냐? 그 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나라 정부가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쓴 예산이 200조가 넘는다. 뭐 한쪽에서는 250조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요, 거의 40조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저출산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요, 거의 대부분이란 건 한 70% 정도인데, 70% 정도가 보육과 양육 환경 개선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아이를 키우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나온다. 이렇게 봤던 거죠. 뭐 틀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과거에 비해서 먼 과거도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05년, 6년 이때에 비해서 지금의 이 보육과 양육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40조가 투입됐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졌어요. 그 왜일까요? 저는요, 이 근대 인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인구학자 멜서스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론으로 잘 알려진 멜서스의 연구는요, 1789년에 초판이 발표됐고 1826년까지 6차례 개정을 해서 발전을 했는데, 국문으로는 인구론이지만요, 사실 원제는요,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인구의 근본 원리에 관한 연구라는 거죠. 이 멜서스가 탐구한 인구 현상은 출산 수준입니다. 왜 어떤 사회는 출산 수준이 높고 어떤 사회는 출산 수준이 낮은데 그 근본 원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 멜서스는 기본적으로 인간한테는 가장 중요한 본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생존,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생산, 종족을 번식하는 그런 본능입니다. 다들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요, 재생산 본능이 발현되기 어렵다고 멜서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존이 가능해야 그래야 재생산도 가능한데 생존이 불가능해, 생존이 그냥 위협받아요. 그러면 재생산은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죠. 자, 언제 그러면 생존 본능이 충족되기 어려운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적인데 인구의 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막 경쟁을 해야 돼요. 혼자서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재생산 본능은 생존 본능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멜서스가 말한 인구 증감의 그 근본 원리, 이게 바로 인구 밀도이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이 밀도가 만들어내는 경쟁의 강도, 그게 바로 출산 수준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을요,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청년들은 지금 대학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주거, 삶의 많은 부분을 서울에서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최소한 수도권은 되어야죠. 실제로 지금 30세 즈음에 있는 청년들의 56%, 30세 즈음은 29살 치면은요, 94년생인데, 94년생의 56%가 주민등록을 수도권에 두고 있고요. 주민등록 없이 수도권에 와 있는 청년들을 다 합치면 60%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는 뭐 모든 연령을 다 포함했을 때 전체 인구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아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비슷한 연령대에서 비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재생산 본능이 먼저 발현이 될까요? 생존 본능이 먼저 발현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덜해지고 있습니까?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특별하게 통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답을 아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초저출산 현상의 근본 원인이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울 일극화입니다. 이 서울 일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청년들이 느끼는 극심한 수준의 경쟁감, 그게 바로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정부가 그동안 뭐 200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개선시켜 놓은 보육과 양육 환경, 그게 아무리 좋아져도요, 혹은 출산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를 해도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완화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일극화 현상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청년들의 극심한 경쟁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청년들의 경쟁의 강도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아무리 보육과 양육 환경을 개선을 해도 또 육아휴직 제도나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일과 뭐 삶의 균형,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만들어지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온 원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복지에 집중되어 온 정책 방향을 밀도를 완화시키고 경쟁의 강도, 그리고 또 심리적인 경쟁감, 이거를 낮추는 방향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시급한 것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일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균형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국토균형개발 같은 걸까요?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국토균형개발은 말 그대로 전 국토를 균형 있게 쓰자는 그 뜻이 강해요. 마치 우리 과거에 있었던 혁신도시 사업 기억나시죠? 서울에 모여있던 공공기관들을 전국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이때 전국으로 조금씩 다 나눠졌죠. 경상도에도 줘야 되고 전라도에도 줘야 되고 충청도에도 줘야 되고 제주도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 나눠졌는데, 그거는요, 인구가 한 연령대에 한 100만 명이 있으면 17개 시도에 다 조금씩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청년은 이미 한 연령대에 65만에서 70만 명밖에 안 되고요. 조금 뒤에 10년 뒤부터는요, 40만 명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요, 청년은 한 연령대에 20만 명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전국에 나누겠어요? 그렇죠? 20만 명을 전국에 있는 그런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로 생각을 해도 17개로 나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한마디로요, 전국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청년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나눠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도시를 형성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여 있어야 자원도 공유하고 또 약간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도 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일극화가처럼 돼서는 안 되죠. 이거는 너무 극심한 거고. 그러나 서울 말고도 갈 수 있는 다른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군데가 되어야 되느냐, 혹은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요, 사실 후속 세대의 인구 크기, 그리고 그 세대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심리적인 밀도감을 낮추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밀도감을 낮춰서 삶이 경쟁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 9호선에서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와, 가슴이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밀도가 심리적인 밀도를 높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돼요. 그러면 경쟁감은 더 고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자체가 경쟁이니까요. 요즘 근로시간의 유연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근로시간도 유연화하고 혹은 재택근무랑 같이 근로 형태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가 만일에 있으면요. 그것만으로도 심리적인 경쟁감을 크게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재생산 본능을 억압하는 경쟁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을 것 같으시죠?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현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쉽지 않은데요. 정치권에서 이런 좀 근본적인 이 밀도감을 낮추고 심리적인 밀도를 낮추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부터 태클링을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잘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왜냐하면 정치권은 아무래도 바로바로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바로 효과가 나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거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어떻게 보면은 신기루를 쫓았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우리 초저출산 현상은 악화만 되었어요. 이거를 한달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가능할까요? 있을까요? 상황이 심각할 때는요, 우리는 더더욱 근본적인 치유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자, 인구가 많으면은 경제 성장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자, 우리나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60년대에서부터 인구 증가를 억제하자. 그래서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 정책들의 이면에는요. 인구가 너무 많으면, 즉 입이 너무 많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경제 성장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는요. 2023년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1.8%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는 2030년대가 되면 0%에 진입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인구가 줄어서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구가 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답은요, 인구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고 인구의 연령 구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인구가 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등 많죠. 그런데 물론 잘 사는 나라, 미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큰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인구가 크다고 해서요, 무조건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자, 인구 중에요, 일을 하고 소비를 하는 연령대의 인구, 그러니까 젊은 인구겠죠. 젊은 인구가 많아야 경제 성장에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젊은 인구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생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생산성은 정체되면 안 되고 더 높아져야 됩니다. 또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육 수준이 계속 향상되어야 되고 이 향상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년 인구도 많은데 교육 수준도 높고 그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는 속도가 빠르면요, 국가는 계속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전쟁 직후에. 그런데 일하는 인구보다 양육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의 입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 당시에는 강력한 가족계획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당시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매우 달랐던 점이 근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가도 개인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가족계획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육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이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열망이 있었고 가족들의 열망이 있었고 그게 교육 수준을 굉장히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일하는 연령대 인구도 많아지는데 그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또 계속 향상되어 가요. 그러면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거는 경제 성장을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경제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을 갖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인구학에서는 이렇게 인구의 연령 구조랑 교육 수준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을요, 인구 배당, 영어로는 demographic dividend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배당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령자는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또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장년층이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장년층은요, 청년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거다라고 OECD의 경고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하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이 일하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마치 프로 구단들이 외국인 운동선수들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줄어드는 일하는 인구를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답은요,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평생 학습 또는 재교육 이런 용어가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 변화랑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인구 정책인 셈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인구 조건들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지 아마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의 경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저는 주로 인구의 연령 구조, 초저출산, 혹은 관련된 정책, 혹은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인구학자인 저는요,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저희 개인 건강이 아니라 인구 집단의 건강입니다. 지금은 왜 인구학자들이 건강 연구에도 관심을 갖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인구학자들은요, 왜 어떤 인구 집단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더 건강한지, 혹은 더 오래 사는지, 이런 인구의 집단별로 건강 수준이 왜 다른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인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은요, 80.6세입니다. 여자의 평균 수명은 86.6세예요. 여성이 더 오래 살죠. 왜 여성이 더 남자보다 더 오래 살까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거는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 여성이 더 건강을 해야죠. 그래야 재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족이 번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더 건강하도록 인간이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으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건강에 좀 해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도 또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누가 더 많이 피냐, 술을 누가 더 많이 먹냐, 운전도 누가 더 좀 막 하냐, 또 건강관리를 누가 좀 덜 하냐, 이런 것도 딱 따져보면요, 머릿속으로 싹 떠오르실 겁니다. 아, 맞네. 남자들이 지금 여성에 비해서 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이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유가 바로 남성과 여성의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의 6년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명의 남녀 차이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앞으로는요, 어디에 이게 달려있냐면요, 남성들이 흡연, 음주를 줄일 것이냐, 그 다음에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균 수명의 차이는요, 남녀 간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역 간에서도 나타납니다. 2021년에 서울의 평균 수명은 84.8세였어요. 그런데 부산은요, 82.7세였고 경북은 82.8세였습니다. 거의 2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경북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나 이래서 서울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자, 이 서울에 있어서도요, 서초구가 가장 높고요, 금천구가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역 간의 건강 수준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건강관리도 더 잘하고 아플 때 병원도 더 자주 가고 그럴 테니까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높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아파요.
아픈데 가깝게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는 병의원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전반적인 지역의 건강 수준을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요, 흡연자들이 아주 괴로운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 전체가 막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됐어요. 그런 데서는 또 어떤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죠. 또 어떤 곳에 가면요, 술 마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어요. 어떤 동네 가면 굉장히 쉬운데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캐나다 같은 나라는 뭐 8시 이후에는 술을 아예 안 팔기도 하고 마트에서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곳에서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을 위한 그런 행동이 좀 쉬운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들을 보면요, 지자체에는 이런 보건소들이 있는데 이 보건소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떤 데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곳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간의 건강관리 수준의 차이를 나타낼 거고요, 그 만들어진 건강관리 차이의 수준이 결국에는 건강의 수준, 나아가서 평균 수명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이랑 유럽처럼 많은 인종들이 함께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요, 인종 간의 건강 차이를 연구하는 인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학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인구학이 무엇을 연구하는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뭐가 문제인지, 또 초저출산 현상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 그걸 해결하려면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또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떤 인구 조건이 필요한지, 뭐 건강 수준이 왜 인구 집단별로 차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바로 미래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맨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구는 미래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정해진 미래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의 인구가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이미 그려두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인구학자인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래가 오늘의 인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한 거는요, 사실 반어법이었어요. 네, 오늘의 인구가 미래 사회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밑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오늘의 인구 현상과 거기에 영향을 주는 제도랑 정책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하죠. 만일 이 가정들이 바뀌면요, 당연히 인구 현상이 바뀔 거고, 그러면 미래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요, 사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사회의 미래보다 개인의 미래는 더더욱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의 인구가 지속된다는 가정, 거기로부터 예측된 정해진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해진 미래의 모습이 별로 이렇게 달가운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요, 그거에 대비를 해서 달갑지 않으면은 최대한 줄이고, 또 내가 원하는 미래상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비록 짧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인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읽는지, 특히 미래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조망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은요, 사회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의 이면에 어떤 인구학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파악하시면 그 요소들이 미래의 인구 요소죠. 인구 요소는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요소들, 사회 현상 이면에 있는 요소들이 무언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현상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실 때요, 언제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인구학적인 요소들을 좀 분해해봐라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인구학은 저출산, 고령화 혹은 뭐 건강의 사회적 분포 이런 조금 공공의 영역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인구 요소들을 파악해내는 거, 그리고 그 인구 요소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통해서 사회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유추해내는 거, 이거는요, 기업들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인데요. 영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Read the population and open the future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구를 읽으실 줄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인구로 정해진 미래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숙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어야만 하고요. 국가는 물론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스스로 만들어갈 미래의 밑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구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